이게 정책에 있어서도 똑같은 자세였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나은 것을 말할 수 없으면 침묵하라, 더 나은 것을 할 수 없으면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겠지요. 자신이 없으면서 내가 아는 한도, 내가 보는 세상에서는 이런 정책이 맞다. 정책이라는 게 다 좋은 효과를 내거는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됐다고 하는 그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것도 그건 얼마 뭐 좋잖아요. 워낙 전월세 값이 오르지 않다 했으니까 더 문제지만, 오르면은 이거를 야 이건 막을 길은 없고 서민들이 갈 데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은 안 되면 다급하니까 쓰는 방안이라는 게 딱 캡을 씌워가지고 이상 못 올려. 이런 식으로 자꾸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겠다고 만필칭 하는 것인데, 그것이 가져오는 어마어마한, 결국은 그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거나 뭐 이러면은, 아니면 누군가 얘기를 해주는데 무시한다 그러면은 그건 좋은 정책이 아니지요. 하면 안 되는 정책이죠. 그리고 그럴 때 행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으로 저는 충분히 이게 적용이 됐다는 뜻에서 이 그림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데 그 이제 다 런던 여행을 하시면 내셔널 갤러리를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압니다. 꼭 한번 가서 찾아보십시오. 딱 이거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천재 소리도 듣고 그랬다는데 무슨 일 때문인가 하여튼 해서 과작, 작품을 많이 못 남겼다고 합니다. 앞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제 그 시작과 정보 당연히 하고요. 제가 이제 시작하는 게 이제 그 유명한 토마스 홉스의 이 리바이어던, 이게 이제 오리지널 책 표지라고 하는데, 이 리바이어던에서 알긴 알지만 저도 이제 진짜로 읽어본 거는 얼마 안 됩니다. 이제 시간도 많고 하니까 옛날에 못 읽은 책들을 읽어야 되겠다 중에 그 중에 하나 이건데, 저희 같은 사람 특히 이제 이건 만인에 대한 투자 아시죠? 만인에 대한 투자를 막기 위해서는 뭘 한다, 이런 것에다 자기 권리를 이양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창조해내는 게 국가다, 뭐 이런 얘기죠. 그게 이제 그 사회계약서의 시초라는 건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테니까 뭐 하지 않겠고요. 이게 오리지널 표지라는 것도 제가 안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여기는 이제 리바이어던, 성서에 나온 리바이어던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여기 보면 이제 요 조그만 성당이니 뭐 이게 다 얼마나 큰 사람이겠어요. 큰 어떤 존재인데, 요게 아주 화면이 안 좋아서 그러지, 이제 가지고 혹시 이 노트북 가지고 계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요게 다, 요 속에 요런 게 다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집합체. 그게 이제 국가는 이렇게 탄생했다. 그 전에 있던 그런 그 국가에 대한 생각, 정치에 대한 생각은 이 사람에 의해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얘기지만 혁신적으로 바뀐 겁니다. 물론 홉스가 왜 리바이어던이라는 존재를 했냐, 이거는 사실은 천주교 쪽에 대한 반대의 의미이고 그래서 국가 권력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그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민주 정치와 다르다, 이런 해석은 이제 여기 우리 박명호 교수님 계시고 하니까 정치학자들이 더 잘 아시는 거고 저는 그렇게 들은 거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적어도 사회계약설의 이제 단초였다. 실제로 우리가 사회계약설을 그 후학들이 하는 거지만 있는 건 사실인데, 이제 이거에서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자발적인 권리,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꼭 경제 얘기가 아닌데, 그 다음 제가 오늘 이제 우리가 평소에 질문하는 게 이거죠, 이거. 경제 정책은 뭐냐, 어디까지 하느냐, 시장이 어디까지 개입을 하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저는 제가 배운 경제학은 이것이 시작입니다. 구생경제의 두 가지 근본적인, 여기 경제학자들은 다 너무나 잘 아시고 너무나 지긋지긋하게 저거를 입증을 하기 위해서 정말 지긋지긋한 수학들 하시고 그랬으니까 나 이제 또 그러겠지만 그걸 여기서 제가 저도 이제 저거 그때 열심히 시험 보고 그냥 막 하고 나중에 가르치기도 하고 그냥 그거 이렇게 제일 쉬운 게 이제 베일리아라는 사람의 책에 있는 그게 제일 간단하고 쉬운 저건데, 물론 여러 가지 한계는 있지만
그거 지금 이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소위 소위 정점 정리라든가 뭐 이런 거 이제 또 세퍼레이션 하이퍼플레이스 이런 거 잘 알아야 돼. 어쨌든 이거죠. 결국은 파레토 최적이라는 거죠. 이게 이 정리에. 그러니까 만약에 파레토 최적이라는 것은 경제학자들은 다 잘 아시고 다른 학문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지만 파레토 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파레토 효율성이라고 번역을 하고 이거는 간단히 얘기해서 정말 효율적이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만약에 이거 생산의 그 차원에서 본다면 생산이 극대화하는 것이고 성장의 차원에서 본다면 성장이 극대화하는 것이죠. 웨이스트가 없는 상황, 예? 낭비가 없는 상황, 그게 효율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정리가 맞다면 맞죠. 이건 수학적으로 맞고요. 수학적으로 맞는 정리고 여기는 뭐 이제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정부가 왜 하냐는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당연히 또 반론은 쉽게 나오죠. 아니 효율성만이 최고야? 첫째. 둘째는 만든다고 했는데 항상 맞을까? 아니,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리를 아시는 분들은 이걸 위해서 여러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죠? 잘 보면 그 가정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현실적으로 비현실적인 가정들이 많으니까 아니 그거 틀리면 어쩔 건데 틀리면 저 정리 성립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또 경제학자들이 병 주고 약 주는지 모르겠으면 이렇게 다 입증을 하지요. 야 이런 게 있으면 안 돼 그거. 효율적이지 못하다 시장이.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러나 이제 또 이거 잘하는 얘기죠. 시장이 실패한데 정부의 성공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부도 실패한다. 이거 제가 이런 이론을 이제 다 배우기 전에 이제 입문으로 경제학 원론을 재작년이신가요? 재작년에 작고 하신 이제 조순 선생님한테 이제 들을 때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시장의 실패라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것도 해주시고 조순의 경제학 원론 요새는 뭐예요? 조순 누구의 경제학 원론일 텐데 그리고 거기에 이 정부의 실패라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정부의 실패란 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정책을 논의할 때 이거를 굉장히 생각을 해야 돼요. 시장이 실패하니까 정부가 하는 것까지 정당화되는데 정부는 그럼 항상 성공하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뒤집어 얘기하면 정부가 개입하는 건 정당화될지라도 개입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잘하는 게 뭔데? 그러면 이제 이 얘기가 길어지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성경 사무엘서 상에 나오는 그 이제 신자이시자 뭐 이런 분들은 더 잘 아실 거고 재정학 공부한 사람들은 재정학 교과서에 다 나오고 해서 잘 아시지만 이거 참 저는 이게 하비 로세인한 사람의 그 재정학 책에서 저는 저기 우리 김경 선생님 나오신 프린스턴 대학의 재정학 교수 이제 지금은 다 은퇴했지만 이거에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런 에피소드를 현대에 저렇게 했을까? 정보 역할을 저렇게 잘해줬을까? 그랬는데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재정학계에서는 하비 로센 교수의 책에 이게 인용이 돼서 우리 하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에서는 제일 먼저 이걸 그대로 인용한 게 이제 곽태원 교수님의 그 조세론에 있다 뭐 이러고 했는데 제가 생각이 짜면 이거를 제일 먼저 책에 낸 사람은 누구냐면 토마스 홉스입니다. 리바이어던에 나옵니다. 요 대목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가진 지혜라는 게 뭐 참 그게 그거라는 생각이 들죠. 여기는 쭉 이제 아시는 분도 아시고 이거 참 기가 막힌 얘기인 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약 한 3,000년 전에 유태인들이 실제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존재했던 건 사실일 거고요. 이런 류의 에피소드가 있으니까 이걸 구약 성경에 쓰지 전혀 없는데 쓰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선지자가 계속 다스림적을 하니까 영이 외적들하고 제대로 싸우는 것 같지 않으니까 임금을 실제로 요 다음에 임금을 세우죠. 초대 임금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12지파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선지자가 사실 신정 정치가 아니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선지자로서 다스리던 사람의 기분이 나쁘죠. 그 성경의 뒷얘기에 의하면 사무엘이 자기 아들한테 그 선지자의 자리를 남겨주고 그래서 또 계속
그뭐 세습을 하고자 했다는 설이 있는데 저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어쨌든 자기 보고 싫다니까 이제 할아버지 이제 좀 저거 하시는 어차피 은퇴하실 건데 그럼 임금이나 하나 세워놓고 가셔 하는 게 기분이 나쁘니까 여기 딱 합니다. 이렇게 니네 왕 좋다고 뭐 하지 왕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알아 하고 쫙 오늘날 보면 납세의 뭐 병역의 뭐 또 용 그러니까 그 이제 근로를 해서 저 해아버님 의무를 쭉 이렇게 합니다. 그때 현실 케이스로 임금 모시면 좋을 것 같지. 니네 맨날 이런 일이나 시킬 텐데 돈 내라고 그러고 이 얘기죠. 그런데도 영 11조도 나오네. 세조 납세. 그러니까 그때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참 이 번역들을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르짖되 이러는 거는 이제 하나님께 이제 호소한다는 뜻이겠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 이건 뭐냐면 너 한번 일수불퇴 한번 임금을 모셨으면 하는 거지 자식들이 말이야. 이런 거겠죠. 그랬더니 그래도 임금이 아니라 백성들이 아유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임금 모시겠다. 국가가 필요하다 이런. 정부의 개입이 이렇게 정당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때 배웠던 참 어쩌면 저런 에피소드를 저런 성경책에서 그야말로 천재학자들은 참 교양도 높구나 이렇게 생각을 대학원생 때 했는데 물론 교양이 높은 거죠. 근데 이거를 홉스가 먼저 썼다는 건 리바이던 읽으면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다음에 이제 정부 개입은 이런 거죠. 효율, 형평이 가장 중요한 어찌 보면 정부가 왜 저거는 아까 말한 저 후세경제의 그 두 가지 근본정의부터 제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시장이 효율은 달성할지 몰라도 형평은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잘 아는 얘기고 도대체 그러면 뭐가 형평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것도 우리끼리 얘기하면 서로 막 다릅니다. 표준이 잘 없는 것이죠. 표준은 없는데 다만 확실한 것은 현실에 있어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면 이게 효율성이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소위 말하는 파이를 제일 크게 하는 것일지라도 자기는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건 마음에 안 든다고 하게 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건 현실이죠. 이론이 아니라 감정이고 현실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고 국가라는 것이 이런 현실에서 같이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제 그 프로세스는 되게 정치적이겠지요. 경제 이론에 의하면은 그거 당신 말이야 당신은 이제 전체 파이 중에 한 10분의 1밖에 뭐 어떤 사람은 한 30%를 가진다고 해서 그거 할 게 아니야. 그렇게 안 했으면 파이 전체가 그렇게 안 되거든. 결국은 당신이 지금 5% 가진 것도 못 가졌을 거야 라고 아무리 얘기한들 그래도 왜 나는 5%밖에 못 가는데 저 사람 30%를 가져. 이 불만을 설득으로 잠재우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그냥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그거는 결국 우리가 집합으로 모여있는 국가들 같은 구성원에 있는 순간 그건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돼. 그게 그 불만이 점증하면 어떻게 됩니까? 폭력적으로 그걸 이제 바꾸려고 그렇게 되죠. 뭐 혁명도 있고 전쟁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이제 근본적인 빼더라. 이제 어쨌든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양자의 조화라는 이런 게 이제 경제 정책이 있어요.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흔히 사회 정책이라고 하지만 여기 복지 정책 운운하는 게 사회 정책이라고 하지만 그게 이제 경제 정책이죠. 사실은 양자의 조화 문제는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베벌즈 보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뭐 잘 아시다시피 도금 시대를 지나서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게 특히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확 발달을 하면서 19세기에 그야말로 빈부격차가 엄청났다가는 자본주의의 대성공기 영국을 지나서 미국에 가서 이제 이게 뭐 그냥 사방에 있는 데서는 돈이 넘쳐나고 대신 없는 데서는 비참한 삶을 살고 그렇지만 전체 파이는 급속히 커지던 시대를 지나다가 뻥 하고 터지는 게 이제 대공황이지만 대공황 이후에 이제 이게 이거 큰일 나겠다 뭐 등등등등 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1946년인가 7년 2차 대전 후에
이제 그 영국에서 베버지 보고서를 해서 소위 말하는 유럽식 복지국가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이 개념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정부가 무지무지하게 커지겠죠. 정부가 나서서 다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게 핵심이니까. 이게 이제 너무 나가니까 또 문제가 생겼던 것이지만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시정책이라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이때 이제 이게 뭐 우리가 잘 아는 케인스의 국가 개입적인 경제 정책이 이제 필요하다. 그거의 핵심이 거시경제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특히 지금 뭐 기획재정부 제가 장관을 했었습니다만 기획재정부의 일 중에 뭐 제일 중요한 게 거시정책이죠. 이 거시정책이란 뭐냐 하면 일단 불균형이라도 뭐 되돌리고 그거를 이제 처음에 그 소위 케인스의 오리지널 아이디어와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뭐 저 미국의 뉴딜이나 이런 걸 해서 일단 바로 잡지만 그 이후에 야 이거 사태 터지고 나면 굉장히 힘들다 이걸 바로잡기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러니까 미리 대비를 하자. 이런 게 이제 현대의 거시정책. 그래서 미리 이 조짐만 보이면 어떡합니까? 이자율을 좀 이렇게 좀 어떻게 해볼까 하고 그다음에 저 통화량을 좀 조절해 볼까 하고 그다음에 국제 수지에 있어서 이게 약간의 흔들릴 조짐이 보이면 미리 미시 조정을 하고 뭐 그러다가도 일이 이제 가끔씩 쿵쿵 터지면 그게 더 크게 터지기 전에 대비를 하고 최근의 것은 이제 과도하게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이에다가 플러스 이제 짐작도 못했던 자원 전쟁 이런 것들이 터지니까 인플레 위험성이 생기니까 그 미국에서 선도적으로 이 금리를 급히 올리는 이런 것이 이제 이 아주 어찌 보면 일이 조금 터지기 시작한 선제적으로 하는 그런 거시정책의 대표적인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생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거시정책이란 개념 하에 이 경기의 변동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미리 그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와 동시에 happen to be 케인지안이라는 오리지널 이제 정통 케인지안이라는 사람들은 가슴이 따뜻한 데가 참 많긴 합니다. 그러니까 복지 정책 같은 것도 많이 그 주장을 합니다. 그러고 다 연결이 된 게 이제 그 실제로 이것은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와 같은 정책이 필요하게 된 것은 사실은 오히려 형평의 문제보다는 시장의 실패이죠. 시작은 물론 그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시장의 실패에 관계된 정책이냐라고 얘기하지만 오리지널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불황이 와서 대공황이라는 불황도 불황인데 불황 중에 하나인데 대자가 붙은 것뿐인데 불황이고 그러면 이거는 그 전에 우리가 아는 자본주의 경제의 저 황금 옛날 황금기에 했던 거에 의하면 시장은 균형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처음에 그 뭐였죠? 우리 저 부생경제의 두 가지 근본 정리라는 것도 균형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균형이 존재하고 그 균형은 효율적이다 이 얘기잖아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러면은 대공황이 나서 실업자가 홍수처럼 쏟아지면 불황이라서 홍수처럼 쏟아지면 당연히 저 임금이 낮아지겠지요. 임금이 낮아지면 노동에 대한 공급은 자연히 줄어들고 노동 수요는 늘어나고 그러면은 그 균형이 도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되기는커녕 이 뭐 대량 실업이 지속적이잖아요. 그리고 뭐 저기 이제 예를 들면 시장을 이제 하이엑 같은 분이 편집을 해서 갈 길이 그런데 그랬더니 케인스의 그 유명한 이야기 In the long run we all die 다 죽는다는데 여러모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런 것 때문에 시작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시작이지만 그 이후의 거는 완전 웰페어 스테이트. 그러니까 적극적인 재정 정책 이런 게 그 핵심이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다 이 웰페어 스테이트하고도 이제 어울리고 더군다나 거시적으로는
복지에 의해서 큰 정부, 큰 재정이 되거나 거시경제적인 정책에 의해서 큰 정부가 되거나 어쨌든 큰 정부의 문제가 이제 드디어 우리 그 이후에 오고 그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지금은 기억도 가물가물했던 그 대규모 인플레의 상황으로 60년대 이후에 왔다가 그걸 또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으로 잡아서 사실은 우리가 모두 특히 젊은 세대 같으면 지금의 50대를 젊은 세대라고 제가 주장해야 되니 모르겠습니다. 아마 40대 정도는 인플레란 말 자체를 아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갑자기 인플레란 말은 그냥 또 우리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우리나라의 경우로 생각하면 기억나시겠지만 50초 우리 최영찬 선배님 계실 때 1980년대 초반 그때 이후로 물가 상승률 뭐 이런 거는 우리의 그렇게 큰 컨선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또 중학생 때 또 대학생 때까지 어떤 때는 연간 물가 상승률 뭐 공식 통계 아니라도 한 20% 이상 맞죠? 그런 적도 있죠. 형님 맞죠? 그때 물가국에 안 계셨어요? 하여튼 뭐 그런 적이 있던 게 기억이 나고 그 가격 통제를 하던 무렵인데 잘 저희 그 무렵에 있던 분들은 다 커피값도 이렇게 기준 커피값도 이렇게 커피값, 목욕료, 기억나는 커피값, 담배값, 목욕료, 짜장면값, 이발비 이런 거 다 고시를 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 뭐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다가 뭐 난리가 나게 했죠.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그거 다 잊어버렸는데 그리고 미국은 소위 레이건 이후에 80년대 이 그린스펀 말고 그 앞에 사람 폴 볼커, 그죠? 볼커 때가 무식하게 지금 이 사람하고 비슷하게 무식하게 그냥 이자율 올려가지고 잡아버리니까 83년 저희가 유학하던 그 무렵이 이제 좀 몇 년 지나니까 뭐 인플레라는 거 싸게 미국만 한 게 전 세계가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다시 이런 때가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긴 합니다.